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어쩌면 저번에 우영 연구원이랑 그 연준 얘기하면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었는데 네. 드디어 1월 연준이 내일 아침에 나오네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 기대가 돼요. 네. 어떻게 될지. 잘생긴 파월을 만날 것 같아서 기분이 좋나요? 아니요, 그냥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진짜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들이 어떻게 맞아 들어갈지 또는 얼마나 틀릴지 약간 이런 거가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약간 지금 김춘 발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주 센 게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이 정도였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나 반영을 조금 많이 한 상태인 거, 물론 뭐 다 반영한 상태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매파적일 거라는 가능성들을 좀 많이 얘기들 해왔기 때문에 뭐 사실 시장에서 나올 만큼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얘기들은. 그렇기 제가 때문에 근데 불안한 게 네.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불안해요. 아, 다들 뭐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다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그때 얘기해왔지만 그래도 이번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1월 언제죠? 그 1월 의사록이 언제 공개되죠? 2월 말이 2월 16일인가 2월 16일이에요. 16일인가 아마 제 생각에는 중순쯤에. 이번 연준 의사 결정하기 전에 의사록 2월 달에 확인되면 거기서 QT에 관한 여러 구체적인 얘기가 더 나올 텐데 네. 그게 나올 때까지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카더라 수준은 금리 인상 몇 번 하는 건 그렇게 의미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뭐 올라갈 텐데 내후년까지인가 해가지고 2.3인가 정도 같던데 2.3인가 2.25 2.25 25b씩 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숫자는 옛날에 금리 고점이 얼마였죠? 기준으로 2.5였나요? 이전 고점이요? 네. 이전 고점이 아마 2.5였을까요? 5로 알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보통 2.5. 다들 이렇게 하는 그 고점 못 넘어간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적어놨어요, 이 자료에. 맞지? 언제였냐면 이전 인상 2.5.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음은 아주 심플한 이거 내가 이런 걸 왜 이론할 때는 쑥쑥 말해버리냐면 전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거 못 넘어가 뭐 이렇게들 다 어쩜 맹목적인 게 있는데 네. 인플레가 정말 심해지면 그걸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후년쯤에? 만약에 그렇죠. 아무도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그쵸. 2.5가 뭐 불가능한 레벨은 또 아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 네. 생각은 금리가 언제 그렇게 이전 사이클에 비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어? 이런 생각들이 좀 있죠.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도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서 접근하신 분들은 네. 연준이 지금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한 2.3, 2.25까지 열려 있는 배경도 네. 그 정도까지 열 수 있지 않아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금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거나 변수가 안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렇게까지 레벨이 그러니까 전망이 올라간 것들은 점도표상으로 일단 8번 인상에 대한 그쵸. 8번이었네요. 그때 그만큼의 인상을 좀 시사를 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2.5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0.25%가 상단이니까 얼마죠? 2.25가 더 오르면 되는 거고 2.25가 더 오르려면은 대략적으로 한 8번, 9번 올리는 숫자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그래서 반영을 0.5 하는 얘기가 나오는 전망인 거예요. 거죠. 네. 0.5요. 네. 0.5, 뭐 0.5 빅스텝으로 툭툭 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럼요. 말 못할 건 뭐 있어요. 그렇죠. 가능성은 다 열어놔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제일 싫어하는 그림이 요즘 막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올라갔다 그림 그려놓고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그 시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렇게 많이 다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때가 있는 거고 맞아요. 이번처럼 굉장히 독특하게 공급망 이슈로 코로나로 인한 그것 때문에 촉발된 금리 인플레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다른 거고 굉장히 더 긴 사이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보통 다들 그거 보는 거죠. 뭐 좀 한 2000년대부터 이렇게 어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거가 어떤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네. 하여튼 그래서 길게 보면 그런 것들을 뭐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연준 의사록에 그래서 QT에 대한 스케줄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시장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일 아침이 디데이니까 아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촉발정이 나온다면 내일 연준 이유가 아닐까 이런 기대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오늘부터 살 거고 네. 며칠 전에 미국에서도 한번 반등했던 거고. 네. 어제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반등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 연준까지 나올 때까지 그렇게 안 터졌으면 좋은데 네. 사람들이 미리 이제 완화될 거야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번에 파월이 갑자기 기자회견하는데 기존과 돌변해가지고 쌩까버리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하여튼 그럴 수 있죠. 연준 현재 컨사이더 프리뷰 내용부터 봅시다. 현재 큰 자료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서 네. 프리뷰 얘기 어떤 내용?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것이 없을 수 있다. 네, 제목은 그렇게 정했고요. 아무래도 내용들은 사실상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1월 FOMC를 앞두고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이렇게 흐름이 뭐 1월에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또는 뭐 3월 FOMC에서 빅스텝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좀 이건 좀 가능성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2월 달에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연초에. 그래가지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4페이지 보시면은 금리가 11,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이렇게 최근 1월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특히 단기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 빠르게 올라오면서 조금 빠르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3월 인상 가능성은 이미 다들 인상한다라고도 알고 있기 때문에 3월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안 궁금한 것 같고, 이제 인상 폭이 25bp인지 또는 50bp인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1월달 FOMC에서 인상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까지도 또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매파적으로 너무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FOMC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뭐 이유 때문에 움직인 거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 시장에서 과도하게 매파적으로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그냥 동결을 하고 금리를 테이퍼링도 그냥 기존의 그냥 일정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되게 매파적이지 않은 정책이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이 더 좀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조금 기는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당분간은 말씀드리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것은 1월달 FOMC에서 정책의 결정이 그냥 그대로 가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3월달에 금리 인상 일단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포워드 가이던스가 바뀌어야겠죠. 지금 이제 물가라든지 고용 이렇게 두 가지를 책무로서 연준은 정책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연준의 목표에 진전은 있지만 뭐 달성은 안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 많이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물가 목표는 달성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달성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일정 타겟은 넘어간 수준인 거고, 고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남아 있는데, 지난 12월 FOMC 의사록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러한 연준의 목표인 완전 고용, 뭐 최대 고용 달성 이전에 물가가 높다면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3월달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뭐 실업률도 그렇고 뭐 경제 활동 참가율도 그렇고 보시면은 많이 코로나19 수준 전으로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경제 활동 참가율이 많이 못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거,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지금의 고용 시장의 상황이 구조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비대면 이런 서비스업이 너무나 활성화되는 시간이었고, 코로나 전에는. 그리고 많이들 이제 재택근무라는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기간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는 뭐 기업들도 많을 뿐더러 이제 조금은 이런 구조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율이 굳이 코로나19 전까지 회복되지 않더라도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을 통해서 3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할 거다라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성명문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인상폭 같은 것들은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파월 의장이 뭐 기존의 얘기대로 그냥 청문회 때 나온 얘기대로 만약에 한다면은 그냥 25bp 인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금 갑자기 매파적인 조금 냄새가 나는 발언들 또는 단어들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근데 오히려
50bp 인상보다는 25bp씩 매 회의마다 올리는 게 조금 더 매파적인 결정이 아닐까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페이지 보시면은 12페이지인데요. 연준의 과거 이제 기준금리 결정 그걸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던 적은 2005년 5월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한 번도 또는 한 번밖에 50bp 인상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50bp 인상 못해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금리 결정된 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했을 2005년 그때밖에 없었어요? 2000년 5월이요. 2000년 5월. 이때가 그 물가가 조금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놓고 이거 2000년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금리 결정 본 거고요. 물론 그 80년도 막 이때 보면은 그때 막 올리긴 했지만 이제 그때 많이 올린 적 있거든요. 네, 16%까지 올렸을 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말고 그때는 조금 정책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뭘 시작하는 거냐면 네. 다들 2000년대 데이터만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제 저희 하우스, 그러니까 이콘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법인 브로커분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어느 정도 와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얘기하시는 것들이 1970년도, 80년도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갑자기 급진적으로 정책을 막 몇 pp씩 25bp가 아니라 더 그 이상으로 올렸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70년, 80년과 같은 물가의 급등과는 사실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는 게 저희 입장인 거고. 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우스뷰니까. 이거 일용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항상 우리 직업에서 가장 큰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가 제일 편한데 그게 아니었을 때가 시장이 어떤 영향이 크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만약에 2000년대 봐왔던 사이클의 핵심은 그냥 금리는 계속 직전 사이클 때보다 인상 사이클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왜 2000년도 것만 가져왔냐면은 이런 지금 연준이 사용하고 있는 이 그 코리도 시스템, 그러니까 그 타겟으로 두고 정책을 피는 거 또는 금리를 통해서 적정한 뭐 그런 통화 정책을 도모하는 것들, 이러한 시스템,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2%를 타겟을 해서 정책을 펴 나가는 것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결정이 되고 했던 것들이 그래도 2000년이 지나면서 형성이 된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정책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연준이 친절하지 않았죠. 말해주는 것도 없었고. 맞아요. 그 막 그 기자회견도 매번 하는 게 아니라 36910인가 그때마다 하고. 패드 와처라고 그래서 그냥 연준의 상황을 보면서 그냥 추정해서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파월은 너무 친절하죠. 뭐 기자회견 알려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한 50pp도 마치 안 되고. 아까 2.5는 못 넘어갈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불문율처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가지면 안 되긴 하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 정도. 그러니까 저 역시도 좀 고민은 되긴 해요. 사실 50pp 인상을 못 한다라고 말씀은 사실 못 드리는 거가 이거가 이유가 되지는 못하죠. 25pp씩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거 연준이 25pp씩 인상을 이제 긴축으로 가고 정상화했던 흐름에서 보면은 결정을 했던 것들이 이제 2017년부터 들어서는 분기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분기마다 올렸을 때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긴축으로 또는 정상화로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이 정상화를 가속화해야 된다라는 시점에서는 분기라는 시점이 아니라 이제 매 회의마다 올리는 것 자체가 그래도 매파적으로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50bp를 한번 띄고 올렸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즉각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IMF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근원 물가가 잡히고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는 시점은 예를 들면은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한 2, 3분기 시점을 두고 이제 물가가 완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한 2,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조금 완화가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pp를 띄고 올린다고 해서 이게 물론 시장에 대해서는 연준이 대응을 할 거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스텝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50pp는 조금 선택을 하기 좀 그 폭이 줄어드는 선택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근차근 25pp씩 매 회마다 올리는 것
자체도 빠른 긴축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 네. 저희 QE라는 게 시작되면서 네. QT라는 게 왔었잖아요. 네. 18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 사이클보다 QT 사이클 아닐까요? 네. QT가 18년에 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되게 안 좋아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뭐 QT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경제적인 상황이 17년, 18년도는 사실 그 미중무역 분쟁이 드러났던 시점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하고 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커졌던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글로벌 무역이 갑자기 줄어들고 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QT를 한다고 해서 그게 즉각적으로 뭔가 금융시장 측면에 미친 영향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진 거는 이러한 중국과 미중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무역으로 넘어가는 그 뭔가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지 않았을까 보고 있는 거고. 미중 간의 그거는 결국 EPS라고 보고 네. QT가 유동성의 PI라고 보면 네. 2018년에 미중 갈등 생기면서 전체 교역이 줄면서 우리 경제가 좀 그랬던 거랑 그다음에 유동성 축소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들 요 금리 인상 사이클의 주가 좋았다 얘기만 하길래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 앞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 제가 보자. 그 이제 네 이게 그 정상화 결정을 하고 하는 정책 그다음에 QT 이런 거 그러니까 QT라고 뭐 할 때 시점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QT라든지 재투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그 구간에서 유동성이 어쨌든 간에 더 이렇게 풀리진 않으니까 뭐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뭐 타격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연준의 자산을 보시면은 너무나 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준에서는 원래는 이 위기가 있기 전에 2008년 전에는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미국채밖에 없었어요. 2008 금융위기 전에는 못 샀어요. 다른 것들은. 네, 뭐 그런 것은 그랬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가지고 있었던 게 미국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MBS를 사주는 것 자체도 매우 이제 완전적으로 정책이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사실 이러한 정책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항상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의사록에서 말을 하는 것들이 MBS를 매입을 했을 때 그런 뭔가 안 좋은 점들은 경제 전반의 신용 할당, 그 크레딧 얼로케이션이 이 연준의 자산 매입 때문에 이게 어그러지는 거를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MBS를 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MBS를 팔아야 된다, MBS 보유를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위원들이 그러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MBS 시장에 이제 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빠르게 MBS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생각하셔도 이제 MBS라든지 이런 금리, 그러니까 뭐 주택시장 쪽에 뭐 문제가 사실 뭐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안정화가 돼서 코로나 이후부터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만약에 이제 MBS라든지 이제 미국채 보유하는 것 중에서 연준이 뭘 선호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당연히 MBS를 먼저 줄여나가는 정책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매파적인 결정들 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시도는 항상 했어요. MBS를 먼저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없애고 그 재투자 해야 되는 부분들을 국채로 사는 그런 조치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상황에서 더 매파적으로 이제 뭐가 있을까라 생각하시면은 진짜 MBS를 매각하는 정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 거죠. 왜냐하면 과도하게 풀어져 있는 유동성 측면에서 MBS 쪽에 대한 지원은 없애는 정책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 앞 하나 두 페이지 더 앞으로 가시면 9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재투자 규모를 줄여나간 적은 있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을 판 적은 없어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도 안 그랬나?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주지 않는 정책을 선택했을 뿐이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매각했던 적은 저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그 FOMC 결정에서요. 보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현실, 그러니까 아까 MBS만 먼저 파는 거는 좀 그 다음 얘기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 재투자 또는 그 QT 또는 그 자산 정상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결정은
굉장히 연준에서 매파적인 걸 주고 싶다면은 재투자를 아예 중단해버리는 조치까지도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재투자 중단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결국 2월에 논의된 게 나오면 네. 굉장한 부담이. 근데 재투자 중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제임스 블라드가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재투자를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애들만큼 뚝뚝뚝뚝 연준 자산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조금은 이제 뭐 대투자를 아예 종료해버리는 게 상반기에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연준에서 제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정책 정상화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였거든요. 5페이지 보시면은 이러한 정책 정상화라는 그 틀을 만든 것이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뭔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원칙을 만든 거는 14년도에, 그러니까 4년 동안의 기간을 대충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고, 2014년 9월 달에 정책 정상화 원칙 및 계획이라는 자료를 공표를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연준에서 뭐 어떻게 정책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얘기했던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IOER이라든지 이러한 단기 금리 쪽에 대한 금리를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RRP 기구,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RRP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모를 뭐 늘리는 거, 또는 그 규모를 늘렸던 거를 필요했을 때까지 계속 연장하면서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그러니까 24년 9월 거에서 세 번째가 그 연준이 그 원금 상환된 거에 대한 재투자를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한 다음에 재투자를 중단하거나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틀 안에서 정책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제 MBS 매각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게 그 이후에 가면서 2017년인가 2015년인가요?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MBS 매각은 안 하겠다. MBS 매각에 대해서는 그 정상화 논의에서 좀 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IOER 조정하는 거, 재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거가 정상화의 처음 시작인 거죠. 근데 IOER 금리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2021년도 6월에 금리를 올렸었던 바가 있었고, 그 다음 2021년 7월 회의에서는 그 스탠딩 레포를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정상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연준에서는 했었던 건 거죠, 작년부터. 그러니까 물론 기준금리 인상, 타겟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정상화로 볼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부터 연준이 하나둘씩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후부터는 더 생각할 수 있는 정상화의 조치는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이 될 거고,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재투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 재투자 규모에 대한 중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달에 기준금리가 이제 한번 인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다음 회의가 이제 5월, 이제 뭐 6월 이렇게 되거든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컨센은 3, 6, 9, 12 이렇게 한 번씩 올린다가 컨센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369, 10이라는 게 지금 컨센이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369, 12가 아니라 3, 5, 6, 7, 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 회의마다 25bp씩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재투자를 중단하는 것든 재투자 규모를 이제 줄여나가는 건 역시도 저는 오히려 한 논의를 조금 한 다음에 빠르면은 6월, 뭐 좀 이르면 뭐 7월, 이제 그래도 하반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보는 뷰가 뭐 틀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1월 FOMC에서 연준의 그 스탠스의 강도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연준의 스탠스를 고려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조금은 생각하기가 쉬운 시나리오가 아닐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 제 생각과 다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았다면은 뭐 제가 생각했던 이러한 시나리오도 틀릴 수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1월 FOMC에서 극단적으로 연준이 갑자기 매파적으로
강한 매파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냥 우영 연구원 말대로 네. 이렇게 뭐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저도 높다 보고 그래서 아마도 내일 여러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도 있고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급냉시켰던 네. 그러한 어떤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자산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좀 긴 얘기를 자꾸만 오늘 딴지를 걸었던 거는 네. 시장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러한 큰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 있는 반등을 넘어서 반전으로 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그쵸. 그러니까 그걸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기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보기 어려운 게, 어쨌든 간에 연준이 1월 FOMC에서 어쨌든 3월 금리 인상은 시사해줄 거다라고 이미도 좀 예상하고 있는데 그 폭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그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3월 FOMC에서 50bp라는 선택을 한다면은 그만큼 연준에서 정책을 빠르게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제 50bp 인상 다음의 스탠스는 추가 인상을 하거나 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QT를 더 빠르게 가져가는 그 스케줄링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 QT라는 것들이 또 이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또 스케줄링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증시가 그렇게 탄력을 받아서 뭔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가능성을 생각하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즘 이거예요. 우연영원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가 과거가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마크 네. 트웨인이 얘기했거든요. 좀 네. 라임이 있다고 했는데 네. 반복되지 않는데 하여튼 긴축이라는 라임은 비슷한 것 같은데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QT 같아요. 그냥 QT가 지금 안 가본 길이거든요, 우리가. QT형? QT? 그쵸. 그때 매각하는 거야? 그렇죠. 거기까지 내가? 과연 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요즘 가끔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연준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를 만기 도래하지 않은 거를 파는 정책은 저는 이거는 좀 너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재투자를 아예 안 하는 조치가 이것 자체로도 충분한 정상화고 충분한 긴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투자가 뭐 매달 얼마씩 제가 만기를 도래하는지는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그만큼의 규모를 이제 더 안 사주고 아예 그냥 딱 끝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이 연준의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이걸로도 빠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과거와 항상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MBS를 매각하는 조치는 일단은 정상화 조치로서는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이제 했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채를 팔아버리는 정책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단기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 플러스 장기물 금리까지도 변동성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 경제는 많이 뭐 견조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이전을 돌아왔다라고 말은 하긴 하겠지만 연준이 긴축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까지 팔아버리면은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채까지 판다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우영 연구원의 논리 반박하는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MBS는 더 빠르게 줄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 조치는 뭐 나올 수도 있죠. 연준이 이전에는 사실 옛날에는 정말 저런 톡시드 에셋이라 독손 자산들을 안 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연준의 대체법이 지저분해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너무 늘었잖아요. 이제 9조 달러인데. 네. 그 9조 달러 다 육박했던데 이걸 어떤 식으로 줄일까요? 그러니까 뭐부터 줄일까가 중요하다 보는데 결국 고민하다 내린 결정. 국채는 못 줄이죠. 국채를 어떻게 줄여요?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국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있잖아요. 사들였던 것도 뭐뭐 있었죠. MBS도 있었지만 또 뭐죠? ABS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연준이 갖고 있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불량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 등급이 낮은 애들을 그때는 좀 시장을 살리는 목적으로 사줬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안정화가 됐다면 파는 게 맞긴 하죠. 근데 그러한 자산들이 뭐 MBS는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ABS 이런 것들은 규모가 뭐 크진 않습니다. 규모는 안 큰데 그런 것들이 막상 시장에 나오면 여러 가지 어떤 금리가 갑자기 또 텐트럼이 발작이 나오는 거죠.
하이힐드 같은 것도 네, 흔들 수가 있고 스프레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이힐드 ETF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뭐 올라가다 가끔 보니까. 무슨 지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까지 가겠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얘기하면 불안하지가 않은데 네.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게 갈 일은 없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갈 일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최근에 긴축 발작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것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발작적으로 나오지? 네. 그러면 시장에서 뭐까지를 프라이싱 하려고 하는 걸까? 뭐까지 프라이싱 할까? 혼자서 이제 고민하다가 또 통화를 하다가 느낀 거는 그래서 우연히 연구가 이제 주절주절 저도 헷갈려서 말하는 거예요. 뭐 네. 저도 저희 하우스뷰를 같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거에 당연히 신뢰를 하죠. 네. 근데 우리 하우스뷰도 뭔가 흠이 있는가요? 사실 우리 하우스의 하단이 깨졌거든요. 2,750이 우리 하단이에요. 저희 진짜 배열 시작해 보. 진짜 배열이 시작할 때 이걸 사실 저희는 네. 나중에 한 게 11월 달에 그 말 했을 맞아요. 때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11월에는. 전문의 방송 나가시면 엄청 마음고생. 아니 마음고생이라기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다 한번 연말 되니까 이제 뭐 2,600 말한 것도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2,750 쓸 때 제가 야 이거는 좀 욕 먹겠지만 쓰자. 네. 이 정도까지 여러 했는데 그게 어제 깨졌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거든요. 도대체 전무님 뭘 갖고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1월 의사록이 좀 나올 때 확인하고 싶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이니까 두렵죠. 내가 이게 길이 익숙한 길을 갈 땐 두렵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길이 안 가본 길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본 길은 그거예요. 재투자 규모를 이제 캡을 두고 그 이상은 재투자를 해주고 그 이하는 안 해주는 거고. 예를 들면은 만기 도래하는 것 중에 600억 달러 이상분은 이제 재투자를 해주고 뭐 600억 달러는 안 한다라는 내용이 만약에 800억 달러가 만기가 도래를 한다면은 600억 달러 그치. 이상이니까 200억 달러만 재투자를 하고 600억 달러는 자산세를 깐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치. 그렇게 되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건 가봤어요. 가본 길이에요. 우리가 뭐 MBS 그러니까. 국채에 대해서는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자산 규모를 정상화해 나가는 거는 해본 길인데 전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투자를 중단을 하거나 팔고 있는 MBS를 팔아버리는 것은 사실 해본 적은 없는 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이 나면은 코로나 때도 안 가본 길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주가 이렇게 올랐던 거거든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안 가본 길이라기보다 나는 이제 했던 것들을 악축적으로 했던 느낌 아닌가요? 그 전에는 이거를 할 것처럼 했었지 이렇게 대놓고서 이렇게 다각도로 각도적이 다 내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던 거죠. 우리가 상상. 그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 주가 좋았잖아요. 경기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때 그랬으니까 반작용으로서 굉장히 안 가본 길을 갈 수도 여지가 1%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최근에 김출 발작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에서 멈춰야 되는 지수가 왔는데 혹시 여기서 안 멈추면 안 멈추면 저는 의심을 더 할 거예요. 만약 여기서 주가가 진정되면 아 그래 우리가 봤던 시나리오들이 이 정도에서는 이제 기업만 보면서 골라 사면 되죠. 아까 방금 전에 정우신 연구원 녹음했어요. 네. 좋은 기업들 찾아서 사면 되지 뭐 이 생각도 하다가 제 생각에는 혹시 이게 내가 생각했던 수준 이상을 넘어서는 뭐가 있나? 그건 뭐냐면 생각보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이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고점이 2.5였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거는 못 넘는다는 생각이 나도 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금리가 계속 내려왔으니까 정책 사이클의 고점이. 근데 이제 그때가 원래 금리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막 올리다가 도달한 게 2.5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침한 게 아침에 이제 하기 전에 매일 요즘은 그냥 전화로들 하니까 오늘이면 반등 나오죠만 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답변이 뭐냐 오늘 반등 나오죠 이래요. 그래놓고 아유 반등 나와봤자 이거 뭐 장기적으로 반등 나와봤자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사실 이게 뭐 제가 가진 강점은 뭐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거 저거 주워 듣고 뭐 제가 뭐 유행 연구원 생각 듣고서 젊은 생각 듣고서 내 생각도 고치고 뭐 이런 그런 게 하나 유일한 점인데 뭔가 여전히 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럴 것 같아 앞으로는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 제목을 썼었는데 그냥 뭐 버티면 된다. 버티지 않아야 될 순간도 있다는 거죠. 제가 칼럼 제목 그거 썼다가 또 그냥 그랬는데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우리가 그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그래서 칭창챙이라고 책을 쭉 읽고 있는데
저기 앞에 기차가 달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달려가 와. 레일을 밖에 나갔다 와야죠. 네. 레일을 안 나오고 앞에서 버티고 있어. 기차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기차에 맞서서 나는 괜찮아. 이 가는 길을 갈 거야. 이 선로 따라가면 저 터널만 지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있는데 그 터널들을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결국 이런 말을 해버렸네. 오늘도 너무 다 똑같아요. 다 뭐 우려의 삼방영 FMC 뭐 다른 거 있냐. 우영이 형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생각을 했으니까. 다 반등 타이밍은 추석 구정 연휴 직전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뭐 이거 방송 듣고서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나보러 사라고 약간 분할을 사라고 했던 뉘앙스를 말해놓고서 방송에서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게 좀 고민이 더 깊어지는 느낌. 장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장이 빠져도 사람들이 다들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죠. 괜히 네. 막 또 사족을 잘하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